자, 얼마 전 2024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공표 이후에 처음 치러진 수능이라 앞으로의 수능의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요. 킬러 문항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어나 수학을 비롯해서 영어 또한 아주 어렵게 출제되어서 수험생들이 당황케 하였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영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내년도의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자면 쉬운 척 하는데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교육부에서 2023년 6월에 킬러 문항 사례 모음집을 발표했었는데요. 영어가 6문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총 6문제 중 5문제가 추상적 소재와 철학적 소재를 비롯하여 어려운 소재를 썼다는 이유로 킬러 문항으로 지목받았습니다. 자, 예전 시험들을 보면 킬러 문항 자리라고 이야기되던 33번, 34번, 그리고 39번과 같은 문항들은 한국말로 된 해설지를 읽어도 좀처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의 소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킬러 문항 지목 이후 치러진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이러한 소재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4번 문항을 제외하면 추상적인 내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답률 1등을 기록했던 33번 문항이나 2등을 기록했던 34번 문항을 살펴보더라도 기본적인 문장 해석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소재 자체를 취득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던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답률 1위의 문항이었던 33번은 약 14.3%의 정답률을, 2위였던 34번은 22.1%의 정답률을 보이며 역대 수능 문제들의 오답률을 줄 세워놓고 보더라도 최상위권에 링크되었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들의 정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들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이유는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얼핏 쉽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지문 속 문장과 단어의 난이도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킬러 문항으로 지적된 6문항 중 4문제가 문장의 구성과 어휘가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미 3, 4년 전부터 과도하게 학술적이거나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단어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성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긴 문장이나 수식 관계가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특히 빈칸 지문에서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함축의미 추론에서 밑줄친 부분을 포함한 문장들을 어렵게 구성하는 것이 킬러 문항의 원인이라고 지적됐었던 만큼 이 문장들을 단순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예시로 두 문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 있는 문제가 올해 수능 34번 문제였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올해 6월 모의평가 33번 문제였습니다. 빈칸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수능의 경우에는 의문사 하우절로 시작하는 주어 뒤로 빈칸 문장이 서술어로 기능하는 단순한 구조이고 오른쪽에 있는 6월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인위치절의 내용으로 전체 문장이 수식어로 기능하면서 복잡해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쉬운 소재와 쉬운 문장, 그리고 쉬운 단어가 결합되면서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평년의 시험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평가원은 이 두 부분에 중점을 맞추어서 킬러 문항을 없애려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들에서도 당분간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체적 난이도가 훨씬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로 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어 시험이 현재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등급 구간마다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평가원이 1등급을 7에서 8% 정도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아무리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시험은 최소한의 변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점수를 퍼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재나 문장이나 어휘나 이 전통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평가원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기 난이도의 조절입니다. 보기의 난이도 조절은 크게 3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답 보기와 오답 보기 간의 간격을 좁히는 것. 두 번째, 추상화된 형태의 보기를 사용하는 것. 세 번째, 보기 내에 문장 구조와 어휘를 어렵게 사용하는 것. 자, 평가원은 이 3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1번과 2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오답 보기 간의 간격이 좁아졌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이나 추상적 소재가 빈번히 나오던 이전 시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어려웠던 시험들의 경우에는 지문의 핵심 소재와 그 소재에 따라 붙는 진술의 대략적인 뉘앙스만 파악을 하면, 자, 예를 들면 이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술하는지 부정적으로 진술하는지 이러한 것들만 파악이 되면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답은 생각보다 손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문은 2022학년도 수능 23번 문제입니다. 자, 위의 지문은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신봉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 연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관련한 부분들, 특히 두 번째 문장부터는 한국말 해설을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추상적 소재가 쓰인 지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지문은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그저 이용할 뿐이라는 첫 문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잡고 지문 하단부는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와 관련한 부연 설명이라는 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답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세부적 진술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방향성만 잡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정답 보기를 제외한 다른 보기상에 지문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 2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앞서 살펴본 22학년도 수능 23번 문제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숲에서 전통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요소들, 탄소 포집이나 홍수 방지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벌목과 같은 전통적 형태의 경제적 가치 유발 요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전 사례보다는 답 고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답 보기와 오답 보기 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제, 제목, 요지를 비롯한 대의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그에 따른 핵심 진술을 합쳐놓은 형태로 보기가 출제되는데, 보기 간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핵심 소재는 공유하고 진술을 한 끗만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진술은 공유한 채로 핵심 소재만 한 끗 어긋나게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답처럼 보이는 오답 보기들이 생겨납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느낌만 가져가는 해석으로는 정답을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읽고 나면 답이 2개나 3개처럼 보이게 되니까요. 정답이 2개 혹은 3개처럼 보이게 되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답을 맞출지언정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전체적인 시간 관리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9월 모의고사와 이번 수능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21번에서 24번 사이에서요. 이 부분에서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니까 시간 부족에 대한 염려,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시험에 전반적인 기세를 내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출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3번 문제의 보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 소재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재들이 보기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답을 고르기 힘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보기가 어려워지는 두 번째 이유는 추상화된 형태의 보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추상화된 형태의 보기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문장에서 노출된 소재나 진술을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은유나 추상적 형태로 모양을 바꾸어서 보기로 출제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문 내용을 잘 파악해도 답을 골라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지문을 읽고서 파악을 한 소재와 진술을 그대로 담고 있는 보기가 선진에 없을 테니까요. 자, 예시한 문제 보고 오겠습니다. 올해 9월 시험 33번 문제입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발명은 발명 초기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시대의 흐름이 앞서간 발명을 따라잡을 때쯤이 되면 그 발명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지문의 구조도 단순합니다. 전반부의 메인 주제가 완전히 노출이 되고 후반부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과 관련된 사례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문제의 빈칸에는 시간이 흘러서 유전 법칙 이론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정답 보기를 보면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보기를 넣고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의 통찰은 오직 한 걸음만 떨어져 있게 되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뒤처져 있던 시대상의 문제들이
드디어 맨델의 연구를 따라잡게 되었다는 지문의 핵심 논지를 한 걸음 거리로 좁혀졌다는 추상적 개념으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지는 두 번째 이유는 정답을 고르기 위해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완전하게 파악해야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루고 있는 소재가 어렵거나 문장의 구성이 어려운 지문들도 순환식 논지,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의 주제가 명확하게 노출이 되고 그 이후로는 그 주제에 대한 재진술만 반복되는 지문의 경우에는 답을 찾아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지문의 전반적인 소재나 진술을 찾아내는 것에 더해서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성까지 정답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사용이 되면 답을 고를 때 고려할 요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험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갈수록 영어 자체에 대한 실력 이외에 언어 사고력이 강조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오답률 1위를 차지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이 문제는 85%를 넘는 기록적인 오답률을 기록했던 것만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 지문은 표정을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알아야 한다는 비교적 이해하기 용이한 수준의 지문이었습니다. 같은 표정의 얼굴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정확하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빈칸 유형의 빈칸은 지문의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문 전체에서 정리한 주제와 긴밀한 내용의 보기가 답일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빈칸 유형을 처음 배울 때 지문의 주제문을 유추하고 그를 기반으로 빈칸을 본인의 언어로 채워보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제문을 이용해서 빈칸을 먼저 채워보자면 그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맥락이나 상황이 주어져야만 얼굴 표정이 표현하고 있는 감정을 알아낼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정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뒷 문장과의 논리적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빈칸 바로 뒷문장을 해석해 본다면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해주기 위한 어떠한 상황이나 맥락이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문 속에서 제시된 이 찰스의 실험에서는 감정을 정확하게 추론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맥락이나 상황이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빈칸 뒷문장에 감정을 정확하게 추론해낼 수 없는 조건, 즉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다는 내용이 위치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와야 할 내용은 이와 논리적으로 연결성을 갖는 해당 실험에서는 얼굴 표정에 따라 그것이 어떠한 감정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다 라는 논지가 나와야 됩니다. 지문에서 뽑아낸 핵심 주제와는 반대되는 내용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 뒤 문장과의 논리적인 연결성에 따라 빈칸의 내용이 주제문과는 다르게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제문을 파악했더라도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자세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답을 고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별개로 이 지문은 논리적 연결성의 확보 이외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기의 내용이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고르기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능이 어려웠던 이유와 기존의 킬러 문항이 사라진 곳에 새롭게 생겨난 킬러 문항들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려워진 보기.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건 정답 보기와 오답 보기 간의 간격이 좁아졌다는 것, 그리고 추상화된 보기를 사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중요해진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성.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사실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본다면 하나를 보더라도 똑바로 그리고 제대로 봐라입니다. 대충 소재 찾고 그 뒤에 긍정, 부정 붙여가지고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지문 내에서 강력한 정답이 되는 킬러 문장을 찾아서 답을 적어낼 수 있는 시대도 이제는 갔습니다. 자, 무엇이든 정확히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문장이 되었던, 문장의 합인 지문이 되었던 해석상의 정확한 해상도가 안 나온다면 답을 고르기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단어와 문장을 정확히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 이번 수능의 문장과 단어는 이전 시험들에 비해서는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어들은 요구되는 폭이 줄어든 만큼 요구되는 깊이는 깊어졌습니다. 많은 단어를 얕게 아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단어들이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들, 한국어로는 제대로 바뀌지가 않아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단어들은 영영풀이나 많은 예문들을 통해서 그 깊이를 키우셔야 합니다.
항상 아는 것 같은 상태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는 것 같으면 내가 아는 정보랑 다른 정보를 만나더라도 그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기존의 정보를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던 정보랑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반드시 찾아보고 그 정보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암만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영어는 항상 제자리일 겁니다. 또한 문장 구조의 이해는 지문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제1의 선제 조건입니다. 구조에 따른 정확한 독해가 아니라 그냥 아는 단어들을 대충 이용해서 의미를 때려 맞추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해상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선지 중에 답이 2개 혹은 3개로 보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예시나 나열, 비교와 대조, 인과, 재진술 등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간의 연결 기법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묶어낼 수도 없고 글을 읽는 속도도 현저하게 떨어지며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은 접근조차 하기 힘들어집니다. 지문을 다 읽고 나면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안은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하여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제를 본인의 언어로 정리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방금 읽은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아마 본인의 언어로 주제를 정리해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문을 읽고 나면 글의 주제를 본인의 언어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아직 영어 실력 자체가 모자라서 문장은 해석해내기도 벅차다면 답지의 해설을 보고서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떠다니는 느낌만으로 정답을 고르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좁아진 보기의 간격 사이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도 추상화된 정답 보기를 짚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문에서 쉽게 파악 가능한 소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매력적 오답에 끌려다닐 것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말이 길었지만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문장과 단어가 쉬워져서 지문에 접근은 되지만 보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꽤나 어려우니까 제발 대충 흘리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눌러가면서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도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채워드릴 여러 컨텐츠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